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늘도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이게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민중미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다음 회 네. 예고하고 난 다음에 멈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주신 얘기가 네. 새로운 미술 작품인 빛을 보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어떤 취향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던 거 제가 지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네. 보통 시장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걸 잇는 매개자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도화지에 삼각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네. 거기에 각 꼭지점마다 수요, 공급, 매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사적, 시대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훌륭하게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모든 공급자가 다 빛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자의 취향에 맞아야 하는데 이 수요자의 취향이라는 거는 매개자의 연구나 노력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드라마 시리즈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네. 최근 MZ세대들이 미술 시장의 주 컬렉터가 됐다 이런 네.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MZ세대가 더 큰 손이라며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건 돈 많은 MZ세대면 당연히 큰 소리고 돈 없으면 작은 소리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 요즘에 주 수요층의 MZ세대라며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다. 네. 그러면서 MZ세대가 계속 늘어난다 어쩐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팩트 체크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장에 좀 오해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21년 3월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 내용을 냈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 세계 미술 시장에 큰손 됐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래프에 전 세계 미술 시장의 큰손 52%가 2030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면서 네. 이렇게 그래프의 52%반 이상을 네네. 먹어놓은 그런 다이어그램을 네. 그 언론 지면에 냈거든요. 이거를 딱 보면은 솔직히 사람들이 헤드라인과 그림 위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세하게 읽지 않잖아요. 네. 워낙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 수요층 즉 반 이상이 MZ세대가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출처를 좀 찾아봤는데 네. 아트바젤과 UBS가 함께 연구한 더 아트마켓 2021이라는 이제 리포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이 넷월스 즉 고액 자산가 컬렉터에 대해서 23살부터 38살인 밀레니얼 컬렉터가 52%다라고 했는데요. 예. 전제가 있잖아요. 고액 자산가다. 예. 여기서 고액 자산가는 뭐냐면요. 금융 자산만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0대는 IT로 이제 혹은 코인 등에 의한 신흥 부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네. 20대가 금융 자산만 10억이 넘는다. 자수성가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로또 복권 맞으면 또 모를까. 그거 아니라면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네,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다시 네. 말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미 자산을 증여해 준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일 텐데 작품도 더 이상 부모 명의가 아니라 이제 너의 명의로 사렴 이러면서 2030 세대들이 이제 비싼 작품들을 많이 사게 되는 추세들이 증여 해외에도 수단으로도 있겠죠. 삼겠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증여. 그렇죠. 세금 볼 안 수밖에 내고도 없습니다. 미술 작품 세금 안 매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52%라는 그런 수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컬렉터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발간을 했던 2020 아트바젤 보고서에 따르면 네. 여전히 가장 큰 세그먼트
수요층은 4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며 그게 62%라고 했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컬렉터는 19%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년도에는 13%였는데 20년도에는 19%로 어쨌든 점점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미래의 수요자가 될 MZ세대의 취향을 파악하는 거는 꽤나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주 수요층이 MZ세대다. 라고 알고 계시는 거는 또 잘못 알고 팩트랑은 있는 다르니 거다. 정확히 네.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러면 MZ세대 취향을 좀 저희가 더 얘기해 보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바뀔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주수요층이 MZ세대로 네.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MZ세대라는 게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넓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 현재 어디가 가장 비싼지 무엇이 가장 오르고 있는지는 데이터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궁금하다기보다는 뭐 금방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진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장 궁금한 거는 늘 미래 수요층인 것 같아요. 과거 컬렉터의 취향을 알아볼 때 저희가 시대적 맥락을 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MZ세대의 어떤 미술적 취향보다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향이라 네. 어떤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성세대와 가장 다른 큰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 예. 태어날 때부터 예. PC나 그 스마트폰을 한 몸처럼 지냈던.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세대. 그렇죠. 근데 이게요. 주목할 만한 내용은 비단 기계를 잘 다룬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네. 온라인상에서 얻은 정보에 거부감이 없다. 이게 더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약간 위험하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딱 예. 이것이 제가 기성세대인가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 외에 한참 가상화폐가 대중들한테 한참 많이 알려졌을 첫 시기가 한 2015년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진행자님은 어떠셨어요? 가상화폐 이런 거 보고. 아니 저는 가상화폐의 존재나 관심은 굉장히 빨리 있었어요. 아, 그래서 다른 그러시구나. 분들이 제가 가상화폐로 돈 많이 번 줄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가상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잖아요. 기성세대는. 네. 아니 뭐 네. 돈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데. 그쵸.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자산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요. 기성세대들도 근데 한 2020년 전후로 해서는 많이들 그 신흥 시장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야? 사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늘 연락해서 너 코인 안 하지? 이런 확인을 아니, 제가 많이 그 하셨거든요. 비트코인 네. 50만 원도 안 될 때부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구나. 저한테 당신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 안 사셨어요? 그 당시에. 전 기성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알기는 알지만 네. 신흥 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는 알더라도 그 정보를 수용하고 내가 액션하기까지는 기성세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반면에 MZ세대들은 온라인상의 정보를 신뢰하고 움직이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가상화폐 시장을 상승장을 주도했던 것도 MZ세대였죠. 네, 맞아요.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분이 1973년도에 그의 논문에서 유대감이 약한 느슨한 관계에서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아주 친한 사람들, 즉 내가 신뢰 관계로 얽힌 그런 관계의 사람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도움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데 실상은 그와는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MZ세대들이 이제 반드시 인간적으로 친밀한 그런 네. 관계 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더라도 이런 느슨한 관계 속에서 얻은 정보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 기성세대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제가 기성세대처럼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SNS에 친구 맺은 거, 그 친구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SNS에서 관계 맺은 사람들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얼굴 한 번도 안 봐도. 학교에서 예전에는 어릴 때 같은 반이면 친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반, 같은 반 친구. 네. 근데 요즘은 같은 반이면 그냥 같은 반에 있는 같은 반 학생일 뿐이지
친구라고 모두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SNS 같은 반이나 SNS 친구나 뭐 마찬가지 정도. 오히려 SNS에서는 조금 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거나 이러면서 친구 맺기를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한 번도 대면으로 보지 못했더라도 채팅을 통해서 늘상 대화를 한다거나 예.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공감대를 형성한다거나 하는데 같은 반 학우들은 뭐 그 와중에도 친한 친구는 있겠지만 네. 그냥 단순히 같은 반이라고 해서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친구의 개념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논문이 1973년이면 네. 컴퓨터도 없었던 시절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때부터도 이미 뭐 꼭 SNS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겠지만 네. 이런 느슨한 관계, 이제 그 당시에는 윅타이, 약한 연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 논문을 가지고 느슨한 관계라고 번역하면서 많이 회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이게 예, 말씀하세요.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뭐 SNS를 통해서 뭐 친구 맺은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유명세보다는 혹은 어떤 주어진 물리적인 관계보다는 컨텐츠 그 자체의 질, 퀄리티에 움직인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요. 드라마는 공중파 3사, 영화는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거, 직업은 대기업, 학교는 스카이 네. 이런 식으로 특정 네임밸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 혹은 이제 그 컨텐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디 소속이거나 어디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네. 그런데 점점 이게 좀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가짜 사나이처럼 개인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더 많이 보기도 하고요. 영화는 오징어 게임에 이제 정호연 씨가 사실은 국내 여타 뭐 다른 유명 배우 분들에 비해서 더 유명하다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국내에서. 네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되기도 했죠. 제 주변에서는 점점 대학교를 안 가거나 자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보냐면 네임밸류보다는 컨텐츠 그 자체의 가치를 높게 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외형보다 내실 혹은 본질을 좀 본다는 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본질을 보는 거니까요. 네. 옛날에는 뭐 누구 출신이야? 뭐 네, 그 사람이 그쵸. 어떤 경력이야? 네, 뭐야? 뭐 이런 맞아요. 거 따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작품만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네. 사실 시장이 오히려 달라지고 열린다는 의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이건 네, 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직은 MZ세대가 주 수요층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기는 좀 이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최근 미술 시장에서 선호하는 작품들을 보면요. 네. 김한길을 비롯한 단색화 장르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MZ세대는 어떤 작품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핵심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드렸으면 좋겠죠. 이런 작가 보세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어쨌든 형성되지 않은 미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서 했을 때 시장에 네. 좀 교란을 줄 수가 있어서 좀 늘 그래요?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베스트셀러가 원래 베스트셀러여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베스트셀러 자리에다가 올려두면 사람들이 역으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제가 좀 지켜보는 작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렸을 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시장에 다른 영향이 가게 될까봐 좀 네. 조심을 하는 편이라 오늘은 죄송하지만 이제 젊은 30, 40대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 성함은 좀 제외를 네네. 하고자 하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MZ세대들은요.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고요. 그렇죠. 게임을 즐겨 했고요. 전화보다는 메신저.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나 이모지로 소통을 하는 그런 메신저 세대이기도 하고요. 캐릭터 문화, 밈 문화 이런 것들에 좀 익숙을 하죠. 그리고 기성세대와는 좀 다르게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첫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들은 조금 더 비건이나 동물보호, 제로웨이스트, 즉 공존이나 환경에도 관심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많은데. 아, 그러세요? 근데 왜 저는 기성세대가 됐죠? 기성세대 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편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다수의 취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무튼 보다 다수의 취향으로 묶었을 때는 그런 차이들이 조금 더 확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술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기성세대와 네. 젊은 세대의 어떤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훨씬 더 쉽게 다수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술품 사는 사람은 정말 소수. 0.1% 그렇죠. 막 이랬잖아요. 예, 예, 맞아요. 왜냐하면 갤러리에 발품을 팔아서 가야 되고 그마저도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살만했고. 근데 지금은 온라인상의 정보가 투명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보 비대칭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네. 좀 살만한 가격, 어포더블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접근성이 좀 좋아진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 접근성 이외에도 시대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금 슬픈 얘기인데 지금의 MZ세대들은 단군 이래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네, 그렇게들 좀 말하죠. 이렇게 속상한 그런 예. 멘트가 많이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좀 옛말이고요. 어차피 티끌 모아도 나 주택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을 사는 저축세대였다고 하면 지금의 MZ세대는 소비와 투자의 세대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주택 대신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수단이나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 그런 미술품 구매가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났던 것 같은데 부동산과 관련한 움직임하고 또 미술시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실제로 부동산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자산들이 어쨌든 어딘가에 투자처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2, 제3의 대체 투자처를 계속 찾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뭐 주식으로 갔다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다가 미술 시장으로도 계속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미술시장이 포화 상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미술시장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까? 불장이다, 포화다, 혹은 거품이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이 지금 GDP 그 국민 총소득 3만 5천 불의 시대잖아요. 예. GDP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미술 시장의 규모는 한참 못 미칩니다. 미술 시장의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가요. 재작년에는 5천억도 안 됐고요. 네. 작년에 9천억 넘었다고 이제 막 이렇게 쾌거가 있었고요. 예. 이제 겨우 1조를 바라본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 국민 총소득 1만 5천 불 수준인 중국의 경우에는 미술시장 규모가 사실은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전 세계 미술품 가격 중국이 다 끌어올렸다는 얘기를 네, 그런 제가 이야기 들은 많이 적이 있거든요. 들으시죠. 예. 네, 그쪽에서는 이제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술품 구매라거나 이제 지원에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시장으로 봤을 때 사실상 미술 시장도 한국 미술 시장도 더욱 커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장이 포화다. 뭐 네. 내가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가격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 정도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런 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시장은 분명 더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전체 수요가 몰리는 특정 작품을,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는 특정 작품을 한정판 제품처럼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픈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막 몰려들어서 경쟁적으로 사듯이 이제 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 경매 기록들 한번 쭉 살펴보면요. 긴 시간을 두고 오르는 작품이 더 많기는 하지만 특정 시기에 이벤트성으로 가격이 폭등한 작품이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식으로 치면 마치 테마주 같은 거죠. 네네. 물론 지금 현재 폭등했다고 해서 다시 내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어떨지 그 컨텐츠, 본질 그리고 미래 수요자들의 취향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같이요. 네. 만약에 미술 작품 한 작품을 골라서 구입한다고 하면 네. 이런 이제 신중파 네.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신중파 너무 좋죠. 제가요 이 코너를 세 번 진행하는 동안 미술 작품을 자본시장에 빗대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술 작품은 자산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점점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시장도 커지고 유동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사실상
되팔기가 주식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내가 당장 내일 팔아야지 결정한다고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디 작품을 구매하실 때에는요. 투자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즉 내 마음에 들만한 다른 목적 하나를 좀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작가의 삶을 응원할 수도 있고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돼도 괜찮으니 내 마음에 들만한 특정 사유 하나는 투자 목적 이외로 반드시 하나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인테리어에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다가 멋진 그림 하나 걸어놓는다 생각하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그림 정말 보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한번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얘기를 오늘 또 얘기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하고 맷 데이먼, 제시카 차스테인이 출연한 2015년 영화 마션입니다. 소설 마션은 일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지라고 해도 좋고 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난당한 마크가 조난 1일째부터 남긴 기록 자체가 소설인 셈입니다.